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요 마지막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 어떻게 잘 정리하고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앞에 강에서 유동 비율이다.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이다.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또 회계 감사 의견에 대해서 적정 의견, 한정 의견, 그 다음 이제 부적정 의견, 그리고 마지막 의견 거절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배웠죠. 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가서 본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했었고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비율과 감사 의견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암기하는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시간도 여전히 이제 암기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공식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공식을 바라보면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공식을 왜 산출하는지 혹은 그 산출된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래서 왜 우리가 그 공식을 산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요. 내가 막 일부러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그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더라. 이해하면서 암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도 역시나 기억해야 되는 공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나 스토리 풀어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산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뭐 자산이 10억인 회사가 있고 자산이 100억인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산이 100억 있는 회사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산의 규모가 완전히 10배잖아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무조건 자산이 많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뭐 부채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본 잠식도 배웠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부채가 많아서 자본 잠식이 많은 뭐 그런 상황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도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뭐 부채가 50%고 자본이 50%로 있다고 했을 때에도 10억 원의 자산의 가치를 가진 회사와 100억 원의 자산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좋냐라고 했을 때 100억 원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자, 너무 비교군이 좀 커서 여러분들이 좀 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 10억, 20억 이 정도.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2배나 많아. 그럼 두 배나 많은 저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일까? 근데 그 자산이 어떤 자산이 더 많은 건지 그것도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러면 10억짜리 회사든 20억짜리 회사든 그와 관련해서 뭐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 같은 비유동 자산은 모두 5억, 5억이더라. 그럼 나머지 이 15억이 유동 자산인 거고 여기는 5억이 유동 자산인 거잖아요. 그럼 15억이 당연히 유동자산인 회사니까 이 15억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회사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문제는 맞아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해요. 근데 자산에 유동자산은 현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뭐 현금 아니라 다른 게 있어도 다른 자산들도 어쨌든 자산이니까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출 채권이 많은 회사 좋은 회사일까요? 재고 자산이 많은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해요. 가볼게요. 자산은 내 거라고 했잖아요. 자산이 많으면 좋은 회사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저에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자산이 많으면 그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사실 아직 내용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솔직한 얘기일 것 같아요. 자, 현금, 토지 이런 거 많으면 부자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주변에 뭐 우리가 흔히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부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현금 보유량이 많거나 아니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 많거나 그럼 우리는 그를 부자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흔히들. 근데 물론 현금이랑 토지가 많으면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예요. 근데 자산에는 현금이나 토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도 있죠. 그러니 만약에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똑같이 10억의 자산, 10억의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 사람은 토지나 현금이 구성하는 게 10억인데 이쪽 사람은 토지나 현금은 없고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가지고서 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더 좋은 회사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죠. 매출 채권도 재고 자산도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외상으로 매출을 많이 한 거니까, 물건 많이 판 회사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커지죠, 수익이. 왜? 대변의 매출, 차변의 매출 채권 이렇게 이제 쓰니까 대변의 수익도 어쨌든 같이 커진 거잖아요. 수익이 많은 회사, 이런 회사 좋은 회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자, 매출 채권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이유 없고요. 좋은 회사 아니고요. 재고 자산이 많다고 해서 좋은 회사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부터 볼게요. 매출 채권은 자산인 건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의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서 보았죠. 자산은 내 거예요. 그럼 내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냐? 라고 했을 때 내 거는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 맞아요. 내 거는 많이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그러면 매출 채권도 내 거니까 이거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왜? 매출 채권이 많다는 건 대변에 매출의 액수가 많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채권이 많아도 좋잖아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헌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매출 채권이 많은 이유가요. 당해년도에 회사가 매출을 많이 해서 매출 채권이 올라간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 매출 채권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냐면 올해 매출은 별로 안 되는데, 올해 매출은 많지 않은데 사실 내가 못 받고 계속해서 넘어온 돈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T 계정을 좀 그려볼게요. 매출 채권 자산이니까 차변이 기초, 그리고 매출을 하면 계속해서 채권 자산은 증가하게 돼 있죠. 자, 어떤 회사를 보니까 기초의 매출 채권은 10만 원이었대요. 당해년도에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매출 채권이 90이나 증가했대요.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회사죠. 근데 옆에 회사를 봤더니요. 옆에 회사는 기초에 넘어온 외상 매출금이 현재 90이고 당해년도에 매출을 한 게 10이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 중에 회수를 얼마나 했느냐라고 했을 때 두 회사 모두 다 회수를 20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 매출 채권이 80이 남아있더라. 기말에 매출 채권이 80이 남아있더라. 이 기말에 남은 매출 채권 80이 재무상태표에 매출 채권 자산으로 들어갈 거다. 과연 이게 똑같이 80, 80인 회사인데 재무상태표에 80, 80의 외상 매출금이 들어갔다 해서 매출 채권이 들어갔다 해서 두 회사가 다 똑같이 좋은 회사냐? 매출 채권 80, 80인 회사가 다 좋은 회사일까요? 여러분들은 A기업과 B기업을 만약에 이렇게 봤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그래도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볼까요? 저라면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왜냐고요? B라는 기업도 똑같이 80만 원인데 왜 B라는 기업보다 A를 더 높게 평가했냐고요? 자, B라는 기업은요. 사실 매출은 얼마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받지 못하는 상태에 미수채권이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수액도 그렇게 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80의 매출채권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분명 매출채권이라는 자산은 좋은 거지만요. 이 자산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많은 이유가 매출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애초에 회수하지 못하고서 넘어오는 채권이 많아서 미회수 채권이 쌓여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 미회수 채권이 많이 쌓인 회사는 그만큼 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건 그만큼 뭐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도 있더라. 대손이 발생할, 즉 그 외상값 뗄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니다, 노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자, 매출 채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정상적인지를 먼저 보자는 거죠. 우리가 전체 자산이 100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출 채권이 70을 차지한다? 전체 자산이 100이다. 근데 매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이다?
그럼 이 100 중에 10%만 매출 채권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야, 100 중에 70%가 외상값이야? 그럼 정말로 저걸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위험성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 과연 정상적인지, 그리고 매출액과 비교해서 매출 채권이 적정 수준인지,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 매출이 90이면서 매출 채권이 나오는 80으로 남은 회사도 있겠지만 매출은 10밖에 안 되는데 매출 채권 잔액이 80인 회사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이 회사는 매출이 얼마 없는데 매출 대비 매출 채권 액수가 너무 크다. 매출한 거보다 회수가 잘 안 되나 봐 라고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매출 채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았는지,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총 채권 대비 얼마나 되는지. 왜냐면 채권의 액수가 많아져서 당연히 1%의 대손율을 설정해서 대손 충당금이 커질 수도 있지만요. 또 뭣도 있겠어요. 우리가 회사가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대손에 대한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못 받고 있는 채권이 많은 상태이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도 아직도 회수를 못하니까 이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채권 비율이 회수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의 대손율로 대손을 설정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가 현실을 반영하자. 우리 기본 1.5%까지는 대손율을 설정을 해서 대손율을 가지고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대손 충당금이 늘어나 있는 경우로서 보여지기도 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한번 그 매출 채권이 정말 건강한 매출 채권인지 보자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수하게 내가 매출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매출을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회수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매출 채권이 많은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보자는 얘기였죠. 자, 그럼 재고자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자고 했어요. 재고자산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어차피 내 회사 상품인데 팔면 되잖아요. 팔면 돈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재고자산이 많은 것도 썩 좋은 얘기는 아니더라. 왜? 좋은 회사냐? 아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재고자산 비중을 검토해 보자는 거죠. 지금 기말에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아까 매출채권처럼 똑같이 T 계정을 그리면 기초의 재고자산이 10이 있었어. 회사가 90을 매입했어. 그리고 그중에 20만 판매가 되었어. 80이 남아있는 상태야. 이쪽 회사는 기초에 재고가 90이 있었어. 워낙 재고 쌓인 게 많으니까 이번에 많이 사오지도 않았어. 그리고 파는 상황을 보니까 역시나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네.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게 되었어. 두 회사 모두 다 재고가 80, 80 남아있지만 그래도 A기업의 재고는 당해년도에 매출한 게 당해년도에 매입해온 게 남은 거예요. 하지만 B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지 못하는 재고자산들이 지금 현재 쌓여서 넘어온 상태, 그리고 그 재고, 넘어온 재고가 여전히 이번 기에도 못 팔고 다음 기로 넘어가는 상황. 이러면 재고자산이 너무너무 오래된 상태로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있거나 상하고 있거나 뭔가 물건이 변화가 오거나 변형이 되거나 유행에서 뒤처지거나 기술력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상태로 진부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턱대고 재고가 많이 있다라고 해서 좋아할 수만도 없더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출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재고자산도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재고자산의 비중이 과연 정상적인지, 총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재고자산이 10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하겠지만
대충의 70이 재고자산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안 팔리고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이 과도하게 많은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 대비 어느 정도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매출원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매출원가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회사를 보았는데 기말의 재고자산이 80, 80이래. 근데 여기 A 회사는 매출원가가 20인데 기말 재고가 80이야. 근데 옆에 B라는 회사를 보니까 여기는 매출원가가 200인데 재고가 80이야. 그럼 똑같이 재고가 80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매출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재고를 남긴 수준인 거고, 여기는 매출을 잘 못하는 회사가 잘 못 팔아서 재고가 남아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B 회사가 그래도 조금 더 재무적 건전성이나 자산의 유지 정도가 좀 더 낫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매출채권 회전율. 이제 아까 앞에서 외상값이 기말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기말 잔액 그 매출채권 금액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똑같이 80, 80으로 남아있어도 어떤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이고 어떤 회사는 굉장히 안 좋은 회사일 수도 있더라. 그럼 괜찮은 회사라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회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회수를 잘 하고 있으면 회전이 잘 된다라고 하죠. 왜 우리 여러분들 그 옷가게나 이런 데 보면 회전율이 되게 좋아. 혹은 음식점 특히 많이 말하죠. 회전율이 좋아요. 그러면 회전율이 좋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밥 먹고 나가는 속도가 좋아서 점심시간에 보통 저 테이블에 3명의 손님 혹은 3팀의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 보니까 회전율이 안 되는 집들은 어때요? 테이블 하나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한 팀, 그 테이블을 쓰는 한 팀밖에 없더라는 거죠. 회전율이 안 좋으니까 매출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회전율이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매출채권이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번이나 발생했다가 회수되고 발생했다가 회수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출을 할 때 비록 외상으로 매출을 하긴 했지만 매출하고 나서 다시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며칠 정도가 걸리고 있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생긴 외상값이 나중에 회수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그게 거래처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거래처는 한 달 안에 갚기도 하겠지만 어떤 거래처는 6개월 동안 6개월 뒤에 갚기도 하고 다 거래처마다 달라요. 근데 회계 입장에서는 뭐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평균치를 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평균치를 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회전이 잘 되고 있으면,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 안에 회전이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 상태구나. 근데 만약에 좀 회전하는데 한 번 외상으로 매출했다가 그 돈이 나한테 돌아오기까지 한 달 이내인 것도 있지만 만약에 구해봤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있더라. 그럼 우리 회사 진짜 외상으로 물건 팔고서 돈 정말 못 받는구나. 돈 진짜 못 받는 가능성, 혹은 못 받고 떼이는 비율도,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손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대손의 발생 비율이 좀 높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라는 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외상으로 매출했다가 내가 현금으로 받는 이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빨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문장으로 나올 수 있겠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라는 것은 현금화되는 속도가 낮다라는 것이다. 땡! 아닌데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건 외상으로 팔고 돈 들어오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으로서 현금화되는 속도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자,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걸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물어봐요.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눠주래요. 아무래도 우리가 매출채권이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매출 때문에 매출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눠보래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평균 매출채권이라는 건 평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평균 어떻게 구하냐고요? 자, 기초에 1월 1일 날 매출채권 잔액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말에 매출채권 잔액이 있었을 거예요.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을 이렇게 더한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를 더했으니까
뭐로 나눠주면? 숫자 2로 나눠주시면 평균 매출채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초의 매출채권이 1,000만 원이었다. 기말의 매출채권이 3,000만 원이었다. 그럼 이 회사의 평균 매출채권은 얼마다? 2,0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 매출액이 1억 원인데 평균 매출채권이 2,000이더라.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하시오. 5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5회의 회전율이 나왔다라는 건요. 뭘 또 의미하냐면 회수 기간으로서도 환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1년 동안 1년 365일이죠. 365일에 대해서 회전율 5회로 나눠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365 나누기 5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73일이 나와요. 아, 이 회사가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하고 이 매출한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기까지 얼마 정도가 걸리는구나. 이게 73일 걸리는구나. 평균적으로 73일 걸리는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 두 가지 다 물어볼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매출액과 평균 매출채권을 주고 365일 혹은 뭐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360일 이런 시간으로 가정을 해서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면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해봐라. 혹은 매출채권 회전율을 더 벗어나서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을 구하려면 일단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매출액을 평균 매출채권으로 나누는 매출채권 회전율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자, 이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걸 이용해서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을 구할 수 있는 거다. 자, 똑같은 공식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위에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이번엔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평균 회전기간이라는 걸 계산해 보려고 해요. 앞에서 매출채권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거 아니니까 관리해보자 라고 했던 것처럼 재고자산도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 재고가 많은 회사가 정말로 물건이 잘 팔리는 회사라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팔리지도 않는데 내가 지난번에 사왔던 물건이 계속 적체되어 있어서 많은 건지 그걸 좀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도 매출채권처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매출채권 회전율이 아니라 재고자산 회전율. 그리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기간이 아니라 재고자산은 평균 회전기간이라고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러면 재고자산 회전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균 재고자산으로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고자산에 대한 회수기간도 여기를 매출채권 회전율이 아니라 이 재고자산 회전율을 가져다가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구했던 공식이랑 이 재고자산 회전율과 재고자산 평균 회전기간을 구하는 공식이 정말 닮았어요.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할 점. 매출채권일 때는 대변의 매출액으로 가는 매출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구했던 거잖아요. 근데 재고자산은 어때요? 재고자산은 매입했던 재고가 사라졌습니다. 왜? 매출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 여기를 뭘로 바꿀 거다? 매출원가. 재고자산은 매출액이 아니에요. 재고자산은 매출원가를 기준으로 공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3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이 회사의 매출원가가 예를 들어 1억이었다. 평균 재고자산은 얼마였느냐?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의 재고자산 1,000만 원, 기말의 재고자산 3,000만 원. 그래서 2로 나누시면 재고자산 2,000.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 5.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 5로 나누게 되면 재고자산의 평균 회수기간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 회전기간. 재고자산의 평균 회전기간은 73일이더라. 내가 재고자산을 매입해서 팔기까지 73일이라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걸리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예제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매출채권 회전율과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회전율에 대해서 구할 때 이 매출채권에 대한 회전율 먼저 구해보자.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두 개 더하시고 나누기 2로 나눠주시면 2천만 원. 2억 원을 2천으로 나누시면 얼마가 돼요? 10회가 되나요? 10회? 자,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10회. 그 다음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 원가를 기준 잡아라. 매출 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으로 하자. 평균 재고자산 둘이 더하시면 4천만 원 나누기 2 하시면 역시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되나요? 자, 2천만 원. 그래서 여기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눠주시면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5가 나오나? 5회? 5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10회.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5회가 되죠. 만약에 이 매출채권 회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놓고서 시험 문제가 뭐를 물어볼 수도 있냐면 1년을 360일로 가정해서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나누기 10회로 나눠주시면 36일마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혹은 재고자산 회전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360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 5회 이렇게 하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뭐 72일인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360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보시고 나누기 5회 하시면 72일, 72일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실 수 있겠죠. 360일은 그냥 제가 가정한 숫자예요. 문제마다 뭐 365일을 기준으로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계산이 딱 떨어지게끔 답을 구하게 하려면 지금 보신 것처럼 360일로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손익계산서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었던 사실 그 매출채권 회전율이 혹은 재고자산에 대한 회전율이 조금 더 빈도수나 중요도는 조금 더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각 단계별 이익을 구분해보자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는 우리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총 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이익 플러스 영업 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 외 비용. 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 뭐라고 해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자, 여기에 뭐를 차감하시면 법인세.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보자? 당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누면 이건 주당 순이익.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랑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영업에 대한 이익률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이 영업이익까지의 비율만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거다. 당기 순이익이 잘 나는 회사인지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로 여기 손익계산서 바로보기 파트에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자,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전기랑 단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기와 비교해서 분석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을 거고요. 주당 순이익에 대해서는 자주 묻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문제는 관련된 문제가 뒤에 연습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언급을 할 거예요. 자,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을 전기와 비교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출 총 이익률이 증가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증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는데 단순하게 올해 내가 매출이 많이 났어. 그럼 올해 매출이 많이 났다고 작년보다 잘한 걸까?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들어가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았을 때 전년보다 매출액이 올랐네요. 좋은 회사겠네요.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는 했죠. 근데 사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전전기 거도 같이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이게 왜 보여주는 거예요? 전전기와 전기의 상승률 그리고 전기와 단기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자는 거죠. 전전기의 상승률은 뭐 50%였는데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올 때 상승률은 10%밖에 안 되더라. 그럼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는 정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우죠. 자,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전기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도 있겠죠. 전전기부터 전기로 넘어올 때의 매출액 상승률은 뭐 예를 들어서 30%였는데 전기에서 단기로 올 때는 뭐 70%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회사는 매출액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이 매출액에 대해서 이 상승률도 같이 좋아지고 있구나. 계속해서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점유율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매출액 증가율이 올랐다고 해서 순이익 증가율도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매출액 증가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고요. 순이익 기준은 여기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매출액은 상승을 해서 매출액 증가율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당기 순이익에 대한 이 순이익 증가율을 봤더니 전년과 당해년도에 변화가 없어. 그냥 똑같아. 이런 경우들. 그래서 여기는 증가율이 제로야. 이게 왜 그럴까? 라고 해서 봤더니 이 회사가 이 매출액에 대해서 과도하게 할인이라든가 끼워 팔기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뭐 비용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했다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매출 수준은 올렸지만 막상 지출된 비용이 많아서 이익은 그리 늘지 않고 제로인 상태, 동일한 상태로 가게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손익계산서를 보고서 판단을 할 때 매출액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단기 순이익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매출액 증가율부터 얘기하면요. 영업활동이 전년 대비 얼마나 더 활발해지고 있느냐. 우리가 전년도에 전기에 이 매출액 증가율은 뭐 70%였는데 단기에 증가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영업활동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숫자가 반대로 바뀌어서 전년도에는 매출액 증가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당해년도에 매출액 증가율이 70%가 된다는 건 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매출 쪽에 대해서 굉장한 상승을 이루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경쟁기업이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경쟁기업은 매출액에 대해서 전기랑 단기 이렇게 보았을 때 매출액 증가율이 거래처는 자, 10% 증가를 했대요. 근데 우리 회사는 20% 증가했대요. 잘한 거죠. 우리 회사가 얘네 회사보다는 더 이 회사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워치다 아니면 뭐 갤럭시 말고도 다른 워치들이 많잖아요. 그 워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 회사 워치가 더 많이 팔렸느냐? 워치가 판매되는 정도의 파일을 이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전년도에는 갤럭시 워치와 애플워치가 똑같이 팔렸다. 근데 이번 연도에 보니까 갤럭시 워치가 조금 더 많이 팔렸더라. 애플워치가 시장에서 조금은 덜 팔리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겠죠.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했다라는 거. 거래처랑 비교했을 때 거래처의 상승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내 회사의 그 갤럭시 워치의 상승률이 20%가 됐다라는 건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워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의 관점인 거예요. 관점. 이런 관점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매출액 증가율은 정말로 외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깊숙이 내부에 진짜 실질적으로 증가를 많이 한 게 맞는지 그걸 보려면 매출액
증가율이 아니라 아래 순이익 증가율을 보셔야 돼요. 왜냐? 갤럭시 워치를 시장 점유율에서 높이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과도한 할인 정책을 썼다라거나 아니면 여기 광고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쓴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면 매출액이 올라갔지만 이런 비용이 많아지니까 당기순이익은 사실 전년 대비 증가한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율. 그래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보시려면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라고 해서 순이익 증가율이 같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라. 매출액 증가율은 분명히 거래처 매출액 증가율은 10%였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20%의 매출액을 증가했지만 순이익으로 봤을 때 증가율이 나는 제로이고 이 회사는 순이익이 5% 증가했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사실 시장 점유율에서는 우리가 더 우세하다,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외형적으로 판단할 때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사는 순이익이 전혀 증가한 게 없는데 거래처는 그래도 순이익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 쪽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은 더 많이 취한 상태다. 그래서 나보다는 좀 시장에서 덜 팔았지만 이익을 남긴 최종 승리자는 사실 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매출액 증가율만 보고서 저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한 내용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험지 문장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 제가 쓴 것처럼 매출액 증가율이 높으면 순이익 증가율도 같이 높다. 이러면 좋은 거다. 이익도 좋은 거, 순이익도 좋은 거. 다 매출액도 좋고 순이익도 좋으니까 둘 다 높으면 좋은 거야. 이렇게 가시면 곤란하다라는 거. 매출액 증가율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외형적으로 많이 키운 상태이지만 실질적 그 회사의 이 증가가 상승을 보려면 순이익 증가율을 봐야 된다. 근데 순이익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이 증가한 만큼 증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더라. 자, 그런 부분들 잘 봐달라고 했고요. 이 공식들 보셨을 텐데요. 당해년도 거에서 전년도 거를 빼죠. 그래서 단기 매출액이 100이다. 전기 매출액이 50이다. 그리고 전기 매출액 50으로 나누고 100이라는 숫자를 곱해주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100%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율. 단기의 순이익은 50이었다. 전기의 순이익은 25였다. 그래서 전기의 순이익으로 나눠주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더라? 그대로 또 100%가 나올 수도 있죠.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순이익도 증가했으면 좋겠죠. 근데 알고 보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여기가 30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0 나누기 30 이렇게 하면 0.66, 66%만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조금 더 과장되게 해볼게요. 전년도에도 순이익은 50이었어요. 그렇다면 50에서 50을 빼시면 제로가 나오죠? 결과값은 제로일 거예요. 매출은 분명히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은 전년도랑 동일해서 오히려 순이익 증가율은 없을 수도 있는 거더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자. 판매비와 관리비를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보자 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요. 여러분들 책에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보여주면서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을 이렇게 전체 액수를 좀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판단한 걸 보면 급여가 늘었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당해년도 급여가 늘었대. 전년도의 급여가 얼마였느냐 라고 하니까 53만 6,103원만큼이었대요. 당해년도의 급여는 얼마냐 그랬더니 60만 5,600원이더래요. 그래서 증감률을 따져보니 이들에 대한 그 차이의 증감률이 12.96% 전기보다 단기의 급여 지출이 더 늘었다. 급여 지출이 늘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회사 직원이 많아졌다는 걸 시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여 연봉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급여가 증가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급여가 증가했으면 같이 뭐도 증가를 해야 되냐면 그만큼 퇴직금 대상자가 많아진 거고 혹은 퇴직금 대상자들의 퇴직금 액수가 많아진 거니까 퇴직급여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더라. 그런데 이 회사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가 77,776이었는데 당해년도의 퇴직급여가 51,003으로 이와 관련된 퇴직급여 지금 설정액이 많이 줄었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4% 정도 감소를 했더라. 아니 급여는 증가했는데 퇴직급여의 설정 상태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급여가 증가하면 퇴직금 대상자도 증가하기 때문에 결산 시점에 이 1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고 그에 맞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에 퇴직급여로 들어가게 되는 액수가 같이 증가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히려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 이 회사가 중간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퇴직금 정산을 많이 해줬구나. 그래서 퇴직금 정산을 해주고 나서 이 실제로 회사가 지불해야 되는 퇴직금 추계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급여 비용이 퇴직급여 비용이 줄어든 거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유추인 거지 뭐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수치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더라는 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당순이익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당순이익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당기순이익을 유통보통 주식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주당이익을 얼마나 창출했느냐,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해서 주주의 몫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것이 좋겠느냐. 주당순이익이 여러분들 높대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0이고 유통주식수가 10인 회사가 있고요. 똑같이 주식수가 10인데 당기순이익이 200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당순이익이 10, 여기는 주당순이익이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기순이익이 많은 회사가 그만큼 주당순이익도 많은 거고요. 주당순이익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주주의 몫도 많아졌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런 주당순이익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뒤에 이제 심화학습이다라고 해서 재무 비율 비교를 통한 분석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서 저는 심화 단계는 패스하고 바로 OX 퀴즈로 넘어갈게요. 자, 감사인과 기업 회계 기준의 위배로 인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 의견 표명으로 재무제표의 오도 또는 왜곡된 표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할 수 없을 경우에 의견 표명을 거절한다? 자, 기업회계 위배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부적정 의견이죠, 여러분들. 의견 표명을 거절하는 건 감사 증거가 불충분해서 나는 의견을 낼 수 없다. 이게 의견 거절이에요. 얘는 지금 뭐예요? 일부분에 대한 오류를 발견한 거죠. 자료는 있었어. 그 자료 보고서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적정 의견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의견 거절을 설명하는 요 마지막 멘트는 틀린 거다. 자, 유동 비율이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는 거였죠.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누어 측정하는 비율로 유동성을 평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동성 평가는 이렇게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거였어요. 단기 유동성 측정. 자, 장기의 안전성을 우리가 판단하려면 자기자본 비율이나 부채 비율을 보시라고 했었죠. 이렇게 유동성을 보는 건지 아니면 안전성을 보는 건지도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 일부가 아니다. 이건 틀렸죠? 우리 재무제표 구성요소 5가지 확인했습니다. X. 자, 이번 시간 이제 저희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아니면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면서 회사에 아무리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산이 많다라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닐 수도 있더라. 그래서 좋은 신호인지 아닌지 이런 회전율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보자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쪽으로 오게 되면 매출액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을 모두 살펴봐야 된다. 무턱대고 매출액 증가율이 높다고 해서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막상 그 회사는 순이익을 많이 달성하지 못하는 순이익 증가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회사는 좀 위험성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형만 키우는 것이 아닌 내실도 같이 키우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주당 순이익은 이제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서 유통보통 주식수로서 나눠서 구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여기까지 굉장히 힘들게 막 엄청 달려오신 분도 있을 거고 의외로 와, 회계가 이런 매력이 있네. 진짜 재밌었어. 라고 하면서 정말로 자기 적성을 뒤늦게 찾은 것처럼 아주 잘 시간 순삭이야 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 경험에서는 많은 분들이 재미는 있어야 하는데 너무 어렵더라.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해볼만 하다라는 결론은 아마 같이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문제풀이를 같이 따라오신 분도 있고 문제풀이를 전혀 보지 않고 이제부터 이제 문제 시작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생각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주 넓은 시야를 가질 수는 없어요. 조금씩 계속 반복해 가실 때마다 나 다 아는 것 같았어 라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가보면 이거 나 잘 몰랐던 거구나. 아, 이러한 원리 때문에 있었구나. 혹은 아,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설명을 해줬었구나 라고 조금씩 또 알게 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나 다 그렇지만 모두 다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책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새롭다고 많이 느끼거나 새로운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앞날도 이 회계를 공부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재미없거나 어렵다라고 느껴졌던 분들도요. 조금씩 더 보다 보면 재미도 생기고 자격증 취득도 많이 하시면서 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회계 관리라는 수업도 하고 있지만 ERP라는 수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이론 베이스를 가지고서 실무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실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무언가를 익히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에듀윌의 ERP 회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